또 이 김정렬 장군과 최영덕 장군, 또 최영덕 장군과 김정렬 장군은 출신 배경이 달랐지만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는 서로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립군 출신의 김정렬 장군은 우리 공군과 공군 사관생들의 분격,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면 인격 있고 나라로 얘기하면 국격 있고 직업인으로서는 직격이 있다라고 하면 군인으로서는 분격이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 분격의 지표가 되는 것은 이 항일 독립 투사였던 김정렬 장군이 그거를 만드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에 대해서는 일을 참 잘하셨던 분은 김정렬 장군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무총장을 2번이나 시키고 이 한국 군사 사절단장으로 보낸 것도 그 김정렬 장군을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보내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분은 일로 승부를 거셨고 한 분은 정신적 가치로 승부를 거시면서 두 분 사이에 대립이나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공군이 이 반듯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필승 공군으로 변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최영덕 장군, 그 다음에 김정렬 장군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로 종합해 볼 거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리더십의 틀로 기존에 알려져 있던 두 분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서 그려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논문 주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과 상생의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화합과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사회는 이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뺄셈의 정치를 하지 말고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보면 뺄셈의 정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대안으로 이 공군의 선각자들이 보여주셨던 리더십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리더십은 뭐 사람에 따라 정의가 천양각자인데 저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두 분의 그 리더십에 맞도록 화합과 상생의 인간관계 구축을 통해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이론의 변천 과정은 리더의 자질을 핵심으로 하는 그 자질론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추적하는 그 행태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리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 시절에는 처칠 수상이 필요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처칠 수상이 리더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리더십을 버렸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상황 적응 이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리더십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연구는 통합론적 접근 방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나오는 이 분은 곱추였습니다. 곱추였는데 태종 이방원이 발탁을 해서 그 세종대왕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날 왕위를 위해서 잔치를 벌일 때 태종 이방원이 이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이름이 이제 도거든요. 도야, 저 신하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주석 같은 신하였다, 보석 같은 신하였거든요. 왜냐하면 태종 이방원에게 늘 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당정승이 아니라 이분은 별명이 노정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나중에 이제 허조 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34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 일을 내 일처럼 알아서 처리했고 나라 돈을 내 돈처럼 소중하게 여겨서 일전 한 푼을 쓰는데도 고민하고 고민하며 썼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봐 전하와 백성과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명문을 남긴 분이 바로 이 허조인데, 이 최영덕 장군에 돌아가실 때 최영덕 장군님은 돌아가시는 날도 8월 1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99년도. 그 주머니 속에 있던 240원이 저는 허조 대감이 남긴 그 정신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허조 대감을 갖다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리더십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논문들을 좀 찾아봐야 될 건가. 그래서 이 원균과 리더십 이론을 제가 비교한 것은 제가 한번 연구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성룡 선생과 김육과 조익은 대동법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또 박사학위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지도 학생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과 서울대학을 비교하는 연구는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젊은 여성 학도가 쓴 책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살펴본 이유는 차별인자를 어떻게 해서 도출하는가, 그 차별인자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 책에서 이 두 분의 리더십을 설명할 수 있는 차별인자를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그 서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이 서라고 하는 걸 끄집어냈는데, 그 나오는 서는 논어의 그 위국령편에 나오는 건데, 그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심을 더해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자병법에서는 그 지신 어민, 그 지신 용 어민이라고 하는 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쓰고 싶었던 그 논문은 장자의 거여편에 나오는 큰 도둑, 대도입니다. 대도, 그 도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하도둑이, 큰 도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도척이 이 성령 의지인을 따라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거는 이 논문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리더십이 도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용 못했지만 성령 의지인에서 제가 의 하나는 땄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차별인자를 가지고 두 분의 리더십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제가 이 서라고 하는 것을 따왔고, 이 장자에서는 도척이 얘기한 성령 의지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따왔고요. 손자병법에서는 지신 용어민이라고 하는 것을 따가지고 7개의 설명 변수로 이 두 분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파란 글씨로 쓴 거는 그 논어에서 따온 거고, 손자병법은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자에서 따온 거는 의자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뭐 인위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논문을 쓰면서 이 논자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또 논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우리 공부를 정말로 사랑하는 윤은기 박사가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을 좀 내셨는데, 그분이 하신 이론 중에서도 8Q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론을 가지고 충무공 이순신의 8Q 리더십을 썼는데, 그게 사실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 윤은기 박사가 전개하셨던 8Q 리더십을 가지고 이 두 분의 리더십을 또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이제 두 분의 리더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틀을 어떻게 잡을 건가를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맨 위에 나오는 것처럼 너 죽고 나 죽기, 너 죽고 나 살기, 너 살고 나 죽기, 너 살고 나 살기. 그래서 두 분이 보여주셨던 인간관계는 너 살고 나 살기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너 살고 나 살기의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훌륭한 대통령과 참모들도 너 살고 나 살기가 될 수 있고요. 훌륭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도 너 살고 나 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 좋은 형과 아우도 너 살고 나 살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분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19살입니다. 우리나라에 19살의 나이 차이를 가진 장군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19살의 나이 차이였는데, 두 분은 화학과 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성계 장군에 의해서 최영 장군이 숙청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남 온양의 고향인 맹사성 대감은 바로 최영 장군의 외손녀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맹사성 대감 또 아버지와 황희정승의 아버지는 두문동 72원으로 이 조선 그 왕조의 건국을 반대하시다가 두문동 72원으로 불에 타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맹사성이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멸명을 받습니다. 너는 살아나가가지고 우리 맹씨 가문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맹사성이가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이성계한테 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성계는 이미 그 맹사성이가 최영 장군의 외손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수원 시장을 제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맹사성은 태종 때 한번 죽을 뻔했죠. 그 태종의 사위에 대한 영로 사건을 잘못 다루는 바람에 죽을 뻔했지만,
태종이 일단 살려주고 이분들은 전부 다 황희와 맹사성은 세종 때 와서 출세를 하게 되며 세종을 지극정성으로 부패했던 신화로 조선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살의 나이 차이를 그 최영 장군과 그 이성계 장군의 관계가 아니라 이 두 분은 그 나이 차이를 잘 극복하시면서 좋은 형제처럼, 의좋은 형제처럼 계시면서 우리 공군 발전에 헌신하셨다. 그래서 저는 의좋은 형제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7가지 덕목을 화학과 상생력을 위해서 필요한 설명인대로 잡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7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여러 번 갔습니다. 생도교육을 위해서도 갔고, 갈 때마다 이 단결이라고 하는 저 돌비석 앞에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이 단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길래 공사에 이게 있는가. 근데 보니까 여기에 서함 김정렬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두 분의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생도들 앞에 저런 단결이라고 하는 정신적 유산을 남겨두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저는 7가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서입니다. 이 최영덕 장군은 독립운동, 항일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도덕적인 우위가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연장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일본군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항공인들을 배척하셨더라면 아마 제가 볼 때 미 군정기 하에서 공군 창구는 어려웠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런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일본군에서 활동했던 항공인들을 뜨겁게 이해하고 포용해서 함께 이 공군 창군의 길로 가셨는가는 그 관련되는 자료를 볼 때 제가 정확히 찝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리를 한번 해본 건 있어요. 왜 최영덕 장군이 이런 서를 실천해가지고 일본군 출신의 항공인들을 과감하게 포용해 주셨는가. 저는 그 상황이 2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해방공간 이후에 미 군정이 계속 공군 창설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항공인들이 여기서 분열하면 이거 창군도 못한다. 그러니까 단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북한이 항공사단을 만들어서 대남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2가지 상황 하에서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본인이 연장자로서 그리고 항일 독립투사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군 출신 항공인들을 포용하지 않았나. 그것이 저는 최영덕 장군의 서에 대한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인데, 저 지는 지혜와 통찰력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저는 고민하는 게 이 연장자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교에서도 진퇴를 분명하게 하는 게 연장자의 덕목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제 위에 이제 고참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 위에 고참들이 저한테 하고 간 거는 60살이 되면 좀 비굴해져요. 어떻게 비굴해지냐? 명예교수 하나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훈장 상신하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최영덕 장군님한테 뭘 배웠냐? 저는 정년퇴임 딱 하면 훈장 안 받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예교수 안 받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랫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큰 소리 빵빵 치고 삽니다. 최영덕 장군이 보여주셨던 그 지가 바로 저는 그런 거였다고 봐요. 1948년 4월 1일 날 미군은 아주 거부할 수 없는 곤란한 요구를 합니다. 육군 항공부대를 창설해 줄 테니까 미국식 보병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일단 나머지 항공 선박자들이 우리가 고위 간부를 지낸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병식 사병 훈련을 받냐고 얘기하니까 최영덕 장군이 하신 얘기가 이순신의 그 백의종군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우리가 공군이 창설된다면 뭐는 못하겠냐? 하자. 연장자가 하시니까 그 밑에 있는 연하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만약에 최영덕 장군이 그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 훈련 안 받겠다라고 하면 공군 창설이 또 늦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최영덕 장군은 참모총장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김정렬 장군한테 그 서한을 씁니다. 내가 이제 참모총장 그만하고 나갈 테니까 당신이 각하한테 이야기를 잘해달라. 그걸 보더라도 이 최영덕 장군은
진퇴를 분명하게 하셨던 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주역의 문헌전에 나오는 지지지지 지정종지라는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를 곳을 알아서 이루고 멈출 곳을 알아서 멈추면 인생에서 욕된 일을 안 본다는 얘기. 그래서 그거를 잘 실천하셨던 분이 우리 최영덕 장군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인데, 저는 이 시를 보면 최영덕 장군은 항일 독립투사로서 동지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이 노선을 놓고 갈등을 많이 빚었거든요. 민족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갈등을 빚었을 때 이분은 민족 계열에 계셨지만 사회주의 계열에 있는 분들하고 대립하지 않았던 걸로 자료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은 그런 정신은 바로 이제 해방 이후에도 이런 정신으로 나타났고, 저를 감동시킨 것은 이 부하로를 1953년 11월 11일 날 부하로를 띄우면서 이 맨 뒤에 있는 이 글자가 이게 1007이라는 글자인데, 저는 저 부하로의 1007이라는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처음에 몰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관련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저 1007이라고 하는 보험은 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천봉식 중위, 1950년 9월 1일 날 의성 다부동 그 진지 전투를 할 때 그 적군을 정찰하러 나갔다가 적의 항공기에 기습을 받고 후방석에 앉아있는 신정현 중위와 함께 사마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본 소년비행병학교 15기 가부로 이 항공기를 조종했던 민영락 소령과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소년비행병학교 15기 갑인 민영락 소령에게 그 동기생들이 사망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 비행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천동식이라고 하는 중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천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군이 융성하라는 의미에서 7자를 더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최영덕 장군은 부하나 동료나 상관들에게 믿음을 주었던 훌륭한 신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최영덕 장군은 항일 독립 투쟁을 위해서 17살에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흔하지 않던 시절에 이분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항일 독립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한테는 콜럼버스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 콜럼버스가 바로 그 당시만 해도 바다 끝에는 절벽이 있어서 바다 멀리 나가면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했던 생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대탐험을 실시하게 돼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콜럼버스적인 기질을 우리 최영덕 장군은 갖고 계셨다. 그리고 3번의 비행사고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항공기를 통한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에 아마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거는 공유와 그 송강호가 나눈 그런 이야기, 이병헌이 나온 김원봉이 이 얘기를 통해서 저기에 최영덕 장군의 정신이 저기에도 있지 않았을까, 공유였을까, 또 공유하고 함께 작전을 하다가 참한 그 이름 모를 투사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을 좀 제가 많이 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용입니다. 그래서 최영덕 장군의 직위였던 노산 이은상 선생은 최영덕 장군이 돌아가신 날 불구장군이라고 해서 용의 전설을, 당신이 용의 전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불구장군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쓰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지휘관이 가져야 될 의는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적진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전쟁터를 빠져나올 때는 부하를 먼저 내보내고 나중에 나오는 게 저는 의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의를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이 자기 부인이 호영국 여사였는데 그 철수를 하면서 부인을 떼어놓고 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1950년 6월 25, 26, 27일 날 작전을 하시고 수원으로 철수하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군 항공 sam각자들이 우리 이근석 장군님도 김숙자 여사님을 떼어놓고 갔고, 김정열 장군님도 이휘재 여사를 떼어놓고 갔고, 김영환 장군님도 부인 떼어놓고 갔고, 다 떼어놓고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저는 자기 희생, 솔선수범인 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영덕 장군은 중국에서 월급을 받으면 70%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다 내고 30%만 호영국 여사님한테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호영국 여사님이 그 남편을 이렇게 괴롭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남편을 괴롭히면 혹시 또 비행사고를 저질릴지 모르니까 이 비행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감수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호영국 여사님도 보통 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69년도 8월 15일 날 타계하실 때 주머니 속에 있었던 저속노잣돈 240원이 저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으로 얘기하면 이 후배들이 이 최영국 장군을 평가할 때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환 참모총장님은 최영덕 장군을 향해서 독군이셨다. 이게 이윤식 작가가 이 독군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글에다 이렇게 남기셨는데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독군이 홀로 독자인지 아니면 친애랄 독자인지를 한 번 더 여쭤봐서 이분이 무슨 독자라고 하셨는지를 알았으면 더 판단이 쉬운데 저는 어디 가서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홀로 독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실할 독자일 수도 있다. 홀로 독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되냐. 이분이 엄격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이 함부로 가까이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나 가져봤고요. 독실할 독군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배경에는 이분이 사상이나 신념이 투철하셨기 때문에 장성환 장군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제가 장성환 장군 참수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제가 무언의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참모총장을 하셨던 장기량 장군은 이 최영덕 장군을 고지식하고 결백한 분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만석 국회의장님은 최영덕 장군은 참 군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봐서는 이분은 굉장히 엄격하셨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는 엄격하고 안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였다. 이렇게 해서 외강내유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고다로안이라고 하는 일본 철학자가 얘기하는 분복과 석복이라고 하는 또 개념을 차용해가지고 이 최영덕 장군은 분복을 잘했습니다. 복을 나눠받는 거고 석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복을 다 쓰고 가지 않는 거거든요. 내 후배나 후임자들이 복을 좀 누리기 위해서 내가 복을 절제하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분복과 석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최영덕 장군은 김정열 장군하고 이 분복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항공부대장, 여기 초대 항공부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항공부대의 초대 부대장은 백인엽 씨였는데 백인엽 씨는 공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군을 빼집어 내리고 그 백인엽 씨를 제외하고 공군에서는 초대 항공부대장이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최영덕 장군님은 초대 항공부대장을 역임하셨고 초대 국방차관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이 초대 국방차관을 역임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항공의 경중에다가 자세히 남겨놨습니다. 원래 지청천 또는 이청천 장군의 계열이 최영덕 장군이었는데 이분은 이범석 장군하고는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범석 장군이 최영덕 장군하고 차관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사한 걸 이종찬 장군을 모시고 가서 결국은 최영덕 장군이 국방차관으로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던 그 내용이 항공의 경중에 각주처리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정열 장군이 이렇게 초대 항공부대장과 그 초대 국방차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 김정열 장군에게 무려 19살 연하인 그 동생에게 당신이 초대 공군참모총장을 해라. 저는 그런 무언의 약속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 두 분은 이 지휘권도 이렇게 분점을 해가지고 복을 나눠가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석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용태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공군 참모총장 임기를 끝나고 나서 그 참모총장에서 용태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가 봤는데 대만 대사 정도 하셨고 정치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프로솔저다라는 이야기로 이분 리더십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정열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김정열 장군은 경세가라고 봅니다. 경세가라고 하는 것은 군인